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멘토링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께서 정부 지원 사업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오늘 속속들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김승환 교수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어,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나는 농부다 이런 심사들을 또 진행을 했었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관광 벤처 사업, 또 경기도의 수많은 지원 사업들, 각종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 정부 지원 사업에 굉장히 많은 심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찾아보시면 오늘 제가 얘기한 교육과 또 비슷한 강연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교육에 특화돼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들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최대 1억 원 정도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지원하시게 되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으로는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사업을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이 다시 한번 재창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고요. 창업 3년에서 7년 차까지 기업이 다시 한번 더 스케일업,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불렸던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주로 진행하게 되는 창업 성공 패키지. 이 5가지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게 있죠. 네, 사내벤처 육성 사업도 있고요. 뭐 여기 앞에 있던 것들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스포츠 산업 엑셀러레이팅도 따로 있고요. 너무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제가 창업 심사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만 저조차도 와 이런 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계속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이 생기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부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인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구체화시켜보고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정책적인 제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단계를 넘어가면 일단 저희들이 R&D 지원 사업이라고 하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디딤돌 창업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우리나라 뭐 창업 투자의 꽃이라고 불리는 팁스 과제까지 굉장히 많은 R&D 지원 사업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아이디어가 좋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팀이라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적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 지원 사업이 이제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평가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와, 내가 사업할 때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사업자들 너무 좋겠다. 난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창업 지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서칭하시고 또 본인에게 적합한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서 어, 지원하신 후에 선정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제품 제작비로도 쓸 수 있고 마케팅비로도 쓸 수 있고 직원들의 월급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무실 임차료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허비 출원 같은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찾아보시면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창업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고 선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고 존경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이 평가위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집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은 서류 평가, 그 다음에 발표 평가 2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위원들은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몇 년 이상 재직, 상장 기업의 부장 이상으로 몇 년 동안 재직,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투자자, 아니면 변리사라든지 이런 특정한 기술 영역의 전문 자격인들,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평가위원님들은 대표님들만큼 완전 선수급이십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평가를 정말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가위원이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고요. 창업 지원 사업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평가위원을 섭외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프로 심사러? 뭐라고 심사꾼? 뭐 이런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걸 보더라도 음식을 만드시는 셰프님이 있고 그것을 평론하는 음식 평론가가 있으시잖아요. 요리사는 자기 음식, 자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백종원 대표님처럼 다양한 분야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음식 평론가분들은 본인의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다양한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는 식당들, 안 되는 식당들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이 쌓여서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평가위원분들은 딱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수급이라는 건 대표님들의 아이템을 대표님들만큼 잘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유사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성장과 쇠락의 과정을 정말 많이 이 평가위원들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지금 발표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표님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을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선정시켜 달라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평가위원님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하시면 조금 곤란한 일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대표님들의 아이템, 대표님의 원천 기술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업화하고 직원을 뽑아야 되고 마케팅을 홍보해야 되고 투자를 받아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는 평가위원님들이 대표님보다 많이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가라고 하면 가장 많이 평가하는 영역은 이 네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냐라는 부분을 볼 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난지 아닌지를 서류나 발표 평가만으로 저희가 뭐 10분, 15분 동안의 시간 동안에 평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을 볼 때 보는 것은 실제 심사표에도 보통 써 있지만, 이 기술이 그동안 진행됐거나 시도됐던 기술들과 다르게 독창적이고 차별적이냐는 걸 조금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퍼런트 영역을 좀 본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는 게 다 고도화되어 있는데 몇몇 기능들을 빼고 조금 저렴하고 사용하기 간편한 다운 버전의 기술이 나왔다 하면 그것도 분명히 독창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도되었던 또 출시되었던 기술들과 다르냐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건 이게 여러분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발명가를 발굴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가, 사업가를 발굴해서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고용도 창출하고 뭐 이러라는 뜻으로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영역에 여러분이 특정하시는 시장이나 고객의 규모, 마켓 사이즈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창업 쪽에서는 이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작은 시장을 노리고 들어간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가 여러분 자체를 평가합니다.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창업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준비해 왔는지, 여러분의 업력이나 경력이 이 창업을 하는데 적합한지, 이 세금을 받아서 창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 이것을 정직하게 이 돈을 잘 쓰면서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표님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업의 목적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좀 요즘 그래서 사회적인 기여도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아이템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요소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부시키시면 곤란합니다. 발표하실 때. 이런 거 아시나요? 이런 건 모르셨죠? 이런 식의 발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논쟁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꾸 언쟁하고 어떤 논리의 구조로 그 대결로 이 평가장을 진행하시면 상당히 어렵고요. 세 번째,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위원들이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만들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 저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 팁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업 기업은 대표자 한 명의 역량이 거의 8,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오는 경우는 특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왜 플렉스라는 말 쓰고 막 있어빌러티 이런 말도 쓰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PR의 시대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은 특히나 겸손의 미덕이 크게 저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들 중에서 조금 특출나고 더 돋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랑 해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자랑 해야 됩니다. 특히 너무 기술 난이도가 높은 유산균 종주에서 뭐를 빼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뭐 이런 거라든지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경량화하고 강화시 경도가 높을 수 있는 이런 원천 소재를 내가 개발한다든지 하는 영역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업력과 경력을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시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 어려운 기술을 과연 창업 기업이,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이 분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같은 분야 있잖아요. 좋은 일인 건 사실이고 사회적인 기여도도 상당히 높고 사회적인 필요성도 높은 아이템이지만 실제로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이분이 과연 이 일을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잘 할 수 있는 분일까, 지치지 않는 분일까, 그런 힘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오래 해왔다라는 자기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대표자가 이 지원 사업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 창업자의 역량과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미덕을 찾고 배운 오히려 연배가 있는 창업자들일수록 이 부분에서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기라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와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팩데이터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조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꼭 선정되기 위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5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창업 지원 사업은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양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자금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업 협약 기간 동안에 이 자금을 가지고 시제품을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 100% 떨어지십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평가했던 것 중에 좀 당황했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창업자의 업력은 엄청났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업이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분이 개발 아이템이 투명 탱크였습니다. 군납을 위한 투명 탱크.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은 있거든요. 탱크가 지나가다 주변 지형 지물을 스캔해 가지고 비슷한 색깔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투명 탱크를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천 기술을 하시겠다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시제품이 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시제품이 투명 탱크였어요. 이걸 6개월에 1,50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들어오시니 여러분 6개월에 1,500만 원 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1,500억이 들어도 못 만들 것 같은데요. 당연 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돈을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주는 자금은 전부 다 모으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뭐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제품을 남들보다 훨씬 완벽하게 잘 만들겠다 하면 가산점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정되는 비법은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선정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 끝날 때 평가를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 평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매출이고요. 여러분이 매출을 높게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하느냐.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조금 강하게 지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투자가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실제로 고용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으시게 되고, 세 번째는 투자. 여러분이 얼마의 투자를 유치했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주요 평가 항목이 되는 거고, 마지막이 수출을 얼만큼 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로 여러분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에서 기술은 없지만 다른 영역들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또다시 기술이나 아이템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술이나 아이템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사항으로 당연하게 깔고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특별히 강조하거나 선정될 때 이거를 중요한 키포인트로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팔 수 있을 것이냐 많이 팔았으니까 그걸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수출까지 해주면 완전히 고맙다. 세금이 집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이 지원 사업들은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그냥 현실화만 시켜봐라. 발명가의 꿈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지원함으로 통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주로 이런 지표들을 되게 중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창업자 같은 경우는 기창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딱 나오는 작년도 매출 기준이나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첨부하시는 거고 금년도 기준의 확정 서류, 구매 확약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된다는 뭐 확약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화되어 있거나 공신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개발자 2명 뽑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UI, UX 개발자랑 뭐 시스템 관리자 하나랑 이렇게 둘을 뽑을 거다. 근데 이들이 내가 지금 어디 회사에 뭐 꼭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몇 년째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창업을 하면 아니면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고용 계획도 밝혀주시는 게 좋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현재 우리 팀이 기계과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기계과 1명을 더 뽑아서 기술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평가위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기계과 4명이 있으면 이제 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회사 내부의 어떤 백오피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상 계열 사람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봐주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가장 솔직히 쉬운 방법은 투자 유치인데요.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받겠다는 확약 서류가 있으면 거의 프리패스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 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상식적으로 이게 되게 많이 실수들 하시는데 현물 투자는 전혀 가산점이 없고요. 여러분 통장에 정확히 현금으로 꽂히는 현금 투자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 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뭐 최대 1억이라고 보통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원 사업들이 이 최대 1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업비 구성 항목을 쓰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재료비에다가 뭐 5,000개, 10,000개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2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부품 몇 개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요. 그거는 대량 생산, 양산이거든요. 재료비나 뭐 여러 가지 쪽에서 양산 금액을 사업비에 적어 놓으시면 이거는 부적격 사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산 제품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형을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금형을 만들면 그 금형을 가지고 바로 양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형 제작비로도 쓸 수가 없거든요. 뭐 시제품 금형, 시금형은 좀 쓸 수 있습니다만 양산을 위한 금형 자체도 만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적으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 양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인데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초기 창업자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그냥 주겠다 이 사업 선정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도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초기 창업자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아니면 도약 패키지에 여러분이 뭔가를 신청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은 새로운 신제품 개발을 제시하시면서 그 신제품 제작비를 시제품 개발비를 신청하시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빡빡해지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서비스나 이것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아주 고도화되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웹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웹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내가 iOS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원 사업에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웹은 있으니까 앱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논리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 되죠. 기존 제품의 사업화를 돕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 사업, 내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 총 협약 기간이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뭐 일단 설계 한번 해보고 여기서 MVP 만들어보고 시제품 제작을 3개월에 딱 끝내겠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니까 3개월짜리 사업에 시제품 완료를 3개월에 하겠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얘기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아까 매출 본다고 그랬죠. 매출이 제일 중요한 성과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시제품만 완성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이 상황인데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서칭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니까 3개월에 이 협약 끝날 때 당연히 시제품 완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기간이 더 기니까 예를 들어 한 2개월 정도까지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여기서 지원 사업에서 받는 지원비로 재료비로 여기서 소진을 해버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마케팅, 홍보, 유통을 통해서 매출을 하겠다. 근데 이 자금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대응 자금으로 내 돈을 넣어도 되고 투자를 받아서 해도 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해도 되고
협약 기간 내에 그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제품은 끝을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내가 매출도 낼게 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지만 선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 내에 시장 진입 전략, 홍보,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자니까 마케팅 쪽을 되게 짧게들 쓰세요. 막 2줄, 3줄 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뭐 바이럴 마케팅 하겠어요? SNS 마케팅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젊은 애들 대상의 뷰티 화장품이니까 인스타그램 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고 다음에 뭐 스폰서 페이지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 상품의 매출 그 상세 페이지, 그 쇼핑 페이지를 바로 연동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바이럴 마케팅 하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B2B 제품이라는 기술 제품은 그냥 학회에 발표한다든지 전시회 나가겠어요. 이렇게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제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전시회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몇 월 달에 어떤 제목으로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건데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써주셔야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매출을 낼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기서 진짜 뭔가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진입, 성과 창출 부분에서 목표 시장의 크기, 그리고 해당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답답한데 여러분 좀 조심해서 들어주시고 저도 조심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템, 돈은 좀 못 벌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고 소비자를 편하게 해주고 환경도 보호해주고 이런 제품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당신 사업에서 당연히 날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업계획서에도 쓰시고 발표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저희는 만납니다.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시제품 제작비를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으로 이제 양산을 해보고 개발을 해보고 여러분의 돈으로 판매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세상이 전반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선순환 되게끔 하자라는 게 창업 지원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의 논리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나처럼 좋은 일 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펼치시면 거의 100% 떨어집니다. 담백하게 성과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였죠? 매출, 고용, 수출, 투자. 이 4가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런 사업이다라고 담백하게 이렇게 팩트로만 말씀해 주시는 게 선정되는 가장 좋은 팁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좀 늘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평가도 비대면으로 해요. 근데 참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가위원들은 모여서 해요. 저희는 왜 보호 안 해주죠? 평가위원들 이제 거리 두기에서 앉아 있고 이렇게 화면에 모니터 가운데 띄워놓고 여러분들이랑 뭐 스카이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비대면 발표 평가 대비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현장에서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고 평가장은 솔직히 통신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원활한데 창업자분들이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노트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뭔가 되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이나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정도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보통 평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답답하고 막 뭔가 답답하신지 이 발표 시간을 넘어서까지 발표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게. 근데 평가위원이 보통 5명이 앉게 되거든요. 제가 또 어제 갔던 평가는 7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질문하고 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평가위원이 뭐 3분, 4분, 아니 5분, 6분 써버린다 하면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같은 평가위원들끼리 좀 짧게 하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나는 속이 타요. 물어봐야 될 게 확실하게 있는데 근데 창업자가 심사위원들의 시간까지 넘어서 그 영역을 침범해서 발표를 길게 해버린다. 긍정적인 평가받는 걸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돼요.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매출 낼 수 있는지, 고용할 수 있는지, 수출할 수 있는지, 투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써놓은 것들이 진짜 사실이고 팩트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가설인지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런 아이템을 왜 하시려고 하셨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직원 이런 사람 뽑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냐, 그쪽 고용 어렵다,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셔야 되고, 비대면 할 때 와이파이 연결하면서 좀 끊어지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 노트북이어도 랜선 연결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일 때가 많거든요. 저는 노트북에다 랜선 연결하라고 말씀드려요. 보통 스마트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뒤에 막 소파나 침대 있고 홈웨어 있고 막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나쁜 건 아닌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문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무실에서 해 주시는 게 참 좋고요. 스타트업은 자유로운 분야라서 굳이 넥타이 풀 정장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차려 입어야 하는 그런 강연장 가서도 요 정도 입고 강연해도 되는 거고, 오히려 저처럼 이제 40대 후반에 나이 많은 교수는 조금 이렇게 오히려 좀 색깔도 있고 젊어 보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타트업 전문가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학회를 간다든지 평가를 간다 이럴 때는 물론 저도 정장하고 넥타이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앞에 다른 강의 보시면 저 넥타이 정장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기업 분야, 공공 영역의 교육이잖아요. 주관이. 그러니까 저도 넥타이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스타트업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복장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홈웨어 같은 건 조금 지양해 달라. 너무 집에서 한다고 집에서 입는 옷 입고 계시면 조금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별로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영상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영상이 아니면 굳이 보여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앞에 노트북에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도 있고 발표 자료도 있고 막 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발표도 귀는 발표 들으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도 점수도 매겨야 되고 주관식으로 또 코멘트도 달아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이 발표를 하신들 때 저희가 100%의 시간을 들여서 집중할 수 있느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분야가 나타나신다면 지금 몇 페이지를 봐달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분이 몇 페이지인데 심사위원들 여기 같이 한번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정도의 멘트를 통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으니 니네가 한번 나를 도와줘야겠어 라는 쪽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매출이 나거나 고용을 할 수 있거나 수출할 수 있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의 성과지표 파트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분은 지금 몇 페이지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면 심사위원들의 주의도 환기되고 여러분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 즉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성과 지표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심사위원들 눈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독특하고 차별적으로 튀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